가난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기 머릿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말에서 나오고 말은 현실이 됩니다. 나는 그럴 여유가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버립니다. 고학력자인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내가 돈만 만드는 기계냐. 나는 그럴 형편이 안 된다.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가난한 이유란다. 가난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시간이 없어요. 이런 말들은 도피처이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어. 너무 피곤해. 헬스장에 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이 헬스장에 갈 수 있더라도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진실은 헬스장에 가기에는 내가 너무 게을러 이것이죠. 부자 아빠는 형편이 안 돼 라고 말하는 대신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물음표는 마음을 열고 마침표는 마음을 닫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당신의 마음의 문은 닫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그대로 되는 것이죠. 지금 집에 앉아 있거나 가난에 허덕이거나 돈 걱정을 하거나 불행한 사람들, 그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덕적인 자아는 이렇게 배웠죠. 열심히 일하고 멋진 차를 사라. 너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는 악마야. 가난은 계속됩니다. 가난은 가정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중산층도 가정에서 배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기 전까지 돈은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도 여전히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당신이 가난하면 앞으로도 가난할 것입니다. 돈은 빠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많은 프로 운동선수처럼 말이죠. 그들은 수십억을 법니다. 그리고 그 중에 65%는 5년 뒤에 파산합니다. 그들이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립튼 씨가 말한 것처럼 가난은 유전적으로 대물림이 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이 배우고 싶지 않다면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불행을 겪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좋은 일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했거든요. 정신적으로 말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어.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이 있어. 위와 아래가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은 것만을 원합니다. 혹은 긍정적인 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질 수는 없습니다. 현실이 아니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실패를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전한 길만 추구합니다. 그들은 어떤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말이죠. 아무것도 배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학교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부패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위배됩니다. 하지만 일반 학생들은 교육을 지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학생이야. 공부에 모든 것을 다 쏟겠어. 그리고 많은 럭비 선수들이
당신을 치고 나갈 때는 저 사람들은 공평하게 플레이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바보같이 플레이합니다. 팀을 꾸려야 합니다. 변호사, 은행가를 고용하고 모든 것을 갖춰야 하죠.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이 아니야. 그러면 게임은 하지 마세요. 비즈니스 게임은 회계사, 변호사, 은행가와 함께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돈은 내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돈이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다면 돈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돈을 신경 쓰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돈은 여러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죠. 상상력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하지만 지식은 상상력을 더해줍니다.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진짜 비즈니스 지식이죠. 회계, 부채, 세금.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가난한 것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 안전하게 플레이합니다. 어떤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게임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제 게임은 재정적으로 첫째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부동산이에요. 비즈니스와 부동산의 조합은 우리가 근로자보다 불공평한 장점을 갖게 해줍니다. 근로자들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게임에 참여하는 것보다 관중석에 앉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부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부루마블을 현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초록집 4개는 빨간 호텔 1개가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그들이 인생에서 부모님과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에디슨 같은 사람들은 보십시오. 그는 전구를 발견하기 전까지 실패를 1000번하고 14번을 더 겪었습니다. 학교는 여러분이 실수를 한다면 벌을 줍니다. 그게 바로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나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만큼의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 그들이 가난한 이유입니다. 가난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잖아요. 돈을 더 벌어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패배자가 되기를 쉽게 선택해버립니다. 맞아요. 패배자입니다. 그 마인드는 저를 너무 화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가난하고 싶지 않다면 돈을 버는 방법과 마인드를 배우면 됩니다. 제가 화가 나고 피가 끓는 이유는 내 가난한 아빠, 대학교 박사를 하셨던 나의 아빠가 한 말 때문입니다. 항상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도 너희를 안 낳았으면 부자가 되었을 거야.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엄마 아빠가 저를 키우신 게 제 의지도 잘못도 아닌데요. 아들아, 너희를 키우느라 내가 여윳돈이 하나도 없는 거란다.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저는 9살 때 부자 아빠를 만났고 부자 아빠가 말하길 그게 너희 아버지가 가난한 이유란다. 그저 게으른 거야. 박사 학위가 밥을 떠먹여주는 줄 아는 거지.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잖아. 난 돈이 없어. 나는 무엇을 살 형편이 못 돼. 그게 그들이 가난한 이유란다. 그들은 그저 게으른 거야. 그게 맞았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항상 스탠포드,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으로 돈을 벌러 학교로 가셨습니다.
정작 돈 버는 방법은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몰랐습니다. 거의 모든 교사들은 월급과 연금을 원하고 그들은 안정된 직장만을 원합니다. 그렇게 마인드가 다르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똑같이 가르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쓰기에만 급급하다는 이유는 그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만들기에는 더 많은 금융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가 어릴 때 부자 아빠를 만나고 나서 부자 아빠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나는 금전적 여유가 없어. 오히려 어떻게 금전적 여유를 만들지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뭘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여유가 있어질까? 그렇게 저는 평생을 살아왔는데 저도 해왔던 모든 일들을 하면서 항상 돈이 없었지만 그런 말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돈이 없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거든요. 창의력이 생기고 스스로 공부하고 가르치며 나 자신을 부자들과 대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말이죠. 그런 마인드로 살아오며 이제 72살이 된 저는 돈이 필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돈이 필요할 때면 어떻게 벌지? 방법을 찾아냈으니까요. 초반에는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형편이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 말만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내게 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교육비를 지원해주세요. 무료 음식을 지원해주세요. 무료 네일샵을 지원해주세요. 물론 저의 견해이지만 그 사람들은 게으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발끈하겠지만요. 네가 뭔데 나를 게으르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겠죠. 저는 그러면 게을러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매일 하는 말이 나는 그게 감당이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게 문제고 머리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돈 버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모든 내 가족들은 그게 말버릇이었습니다. 제 엄마, 아빠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부자 아빠만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자 아빠를 평생 따라한 결과로 수억 달러를 저는 벌게 되었습니다. 돈 없이 시작하는 어린 시절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자본을 모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정말 쉬운 이론입니다. 남들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나보다 더 나은 자산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 상품이 되면 안 됩니다. 나에게 투자한다는 것은 노예제도거든요. 저의 시간을 파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찾는 방법은 제 책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아주 작은 부동산으로 시작했습니다.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딸린 아파트였습니다. 마우이 해변 근처에 말이죠. 그렇게 저는 남들이 저에게 돈을 줄 핑곗거리를 찾은 것이죠. 제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대출금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무한한 하나의 거래를 만든 것입니다. 내 돈은 하나도 안 썼습니다.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100% 빌려서 샀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 가격에는 구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경제가 나쁜 이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10%의 선납금만 주고 샀습니다. 더 높은 금액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2천만 원의 10%, 200만 원만 신용카드로 내었습니다. 물론 낼 돈이 있었지만
계산을 해보니 제 돈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제가 좋아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업을 좋아합니다. 부동산도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또 금과 은도 좋아합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에 투자합니다. 대부분은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기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는 투자 기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샤크탱크라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죠. 부자의 새로운 사업을 찾고 새로운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게임처럼요. 재무제표가 점수판과 같은 것이죠. 스포츠 전광판의 점수처럼 말이죠. 하지만 알다시피 학교에서는 이런 금융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했던 말로 돌아가 보면 왜 게으른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했을까요? 그들은 항상 여유가 안 된다고 하고 할 수 없다고 하고 불평하고 포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쉽고 그게 그들이 가난한 이유입니다. 100만 달러를 벌어볼 생각보다 여유가 없다고 포기하는 게 더 쉬우니까요. 당신은 빚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나요? 안 좋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빚이라는 어감이 매우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또는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이 빚을 부정적이라고 배우니까요. 빚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금기시 되는 것입니다. 소위 재정적인 전문가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빚 없이 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잘라버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언이죠. 자신의 소비를 통제할 수 없다면 반드시 신용카드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당신이 쇼핑 중독자라면 신용카드를 잘라내야 합니다. 이건 좋은 조언이에요. 빚에 관한 또 다른 사실은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좋은 빚과 나쁜 빚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학자금 대출을 나쁜 빚으로 분류합니다. 최악의 빚 유형입니다. 만약 제가 사업가로서 빚 때문에 힘들어진다면 저는 파산을 선언해서 빚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평생 목에 걸고 다녀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학생이고 학교를 100% 졸업하겠다는 보장 없이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중퇴하는지 아시나요? 학자금 대출의 문제는 본인이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2명의 친구가 있는데요. 둘 다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50만 달러의 학자금 빚을 안고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5년 안에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사이니까요. 그들은 고임금 직업을 가졌으니까요. 그들은 가정을 꾸리는 것을 미뤘고요.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빚을 갚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당신의 친구들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빚에 대해서 좋은 빚과 나쁜 빚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그려볼게요. 소득, 지출, 자산, 그리고 부채. 빚은 항상 부채 쪽이었죠. 제가 집을 한 채 사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은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은 부채입니다. 당신이 빚을 졌든 안 졌든 상관없이 집은 부채입니다. 당신이 차를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는 부채이고 그 이유는 전에 말한 것처럼 6가지 기본 단어 때문이죠. 금융교육,
금융지능,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바로 그것입니다. 이걸 두 단어로 말하면 현금 흐름입니다. 평균적인 사람을 보면 그들은 직업이 있고 돈은 소득, 비용, 부채 순서로 흘러갑니다. 집을 사면 돈은 은행으로 흘러갑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자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즉, 부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의 정의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은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임대 부동산이 있으면 그건 저희 주머니에 돈을 넣어줍니다. 만약에 제가 그 집에 살면 그건 부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집에 대한 빚은 없더라도 세금, 감가상각비, 수리비, 유지비, 보험료 등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제가 집을 임대에 내놓을 때 좋은 거예요. 집을 사면 리모델링을 해놓고 그 집은 매달 제게 돈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25살 때 부동산을 시작했습니다. 방 하나 있는 작은 아파트를 샀죠. 그 집은 제 주머니에 매달 $25를 넣어주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건 좋은 빚이에요. 빚을 갚고 난 후에도 제 주머니에 $25를 넣어주니까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 작은 집으로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제 아내와 저는 매달 6,500개의 집이 제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지낼 수 있는 집이 생겼기 때문에 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빚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금이 모두 빚에서 나온 것이죠. 즉, 이건 좋은 빚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빚인지 아닌지는 이 두 단어로 판단합니다. 현금 흐름. 대부분 사람들이 빚을 가진 경우는 학자금 대출입니다. 그건 지출로 나가버리죠. 제 주머니에 1원도 넣어주지 않습니다. 지출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자산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저는 자산을 위해서 일합니다. 일단 거래를 성사시키고 매년 자산에 더욱더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대출로 돈을 빌려서 자산에 넣으면 소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 빚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죠. 나쁜 빚은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만약에 빚을 이용할 거라면 단순히 집을 사버리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똑똑해야 합니다. 당신은 매우 똑똑해야 합니다. 그게 제가 25살 때 부동산 수업을 들은 이유이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수업을 그만둔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냥 집 한 채를 사면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건 그저 빚으로만 남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집을 떠난다면 자산은 빠르게 빚이 되고 현금 흐름은 없어집니다. 돈이 제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죠. 부동산인지 자동차인지 학자금 대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좋은 빚이란 자산을 위해서 빌린 빚이고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제가 차 한 대가 있고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택시 운전사가 저한테 차를 빌려서 제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면 그건 자산인 것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보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트는 돈을 잃기만 하지만 우리가 가진 보트는 돈을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세용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저희 보트를 항상 빌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트인지 학자금 대출인지 집인지 차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단어, 현금 흐름, 바로 이것입니다. 보통 회계 수업을 들을 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집이든 차든 학자금 대출이든 상관없이 현금 흐름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관건입니다. 현금이 당신의 소득, 즉 당신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면 그건 자산이고 좋은 빚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면 그건 나쁜 빚입니다. 빚에는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는 것이죠. 당신이 직원이든 기업가든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의 현금 흐름, 방향을 통제해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을 얻고 현금은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게 갑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요. 왜냐하면 우리는 직원이 아니라 기업가이기 때문이죠. 직원은 세금을 많이 내고 기업가는 적게 냅니다. 이런 자산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지금 집에 앉아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거나 돈을 걱정하고 있거나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죠. 아마 이것은 배운 것입니다. 당신의 초자아가 배운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아니면 부자는 나쁘다. 뭐든 간에요. 중요한 것은 습관이 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난한 태도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자이건 가난하건, 중산층이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가난은 근본적인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 제가 가난하다고 느꼈습니다. 상대적인 것이죠.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상대적인 것입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대부분 백인이었는데 이들의 아버지는 은행원이거나 농장 주인이거나 혹은 자동차 영업소를 운영하거나 육류 포장회사를 소유하거나 목장주였죠. 어째서 우리 아빠만 다른 거지? 9살 때 저는 손을 들고 4학년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돈에 관해서는 언제 배우나요?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금전욕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그리고 그녀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돈에 관해 가르치지 않아. 저는 말했습니다. 왜죠? 선생님은 대답을 못하고 매우 당황하셨고 허둥대면서 제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돈에 대해 배우지 않는 거죠? 너희 아버지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는 내 상사니까. 제 아버지는 교육의 최상권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사 학위도 있으셨죠. 저는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학교에서 돈에 대해 배우지 않는 거죠? 그러자 아버지는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그 과목에 대해 가르치도록 하지 않아서야. 정부는 가르칠 수 있는 것과 가르칠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단다. 참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서 되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에 대해 배우려고 학교에 가는 게 아닌가요? 아버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업을 가지려고 공부하는 거란다. 저는 물어봤습니다. 아니, 돈을 벌려고 직업을 갖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아니다. 좋은 곳에 취직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아니에요. 근데 직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지. 근데 왜 저는 돈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는 거죠?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당황해서 말씀하셨죠.
돈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친구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게 어떻니? 왜요? 그 친구는 마이크였습니다. 저는 물어봤죠. 왜 친구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사업가니까. 그럼 아빠는요? 나는 직원이고 공무원이란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기업가는 돈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기업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돈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직원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라면서요. 꼬맹이였던 저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대로 마이크의 아버지 사무실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인사하고 9살이라고 말하고 돈에 관해서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잊어버려 라며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끈질긴 노력으로 나의 부자 아빠는 한 가지 조건 하에서 돈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내가 임금을 지불하는 순간 너는 직원처럼 생각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함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가는 보수 없이 일한다고 했습니다. 월급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당신의 뇌가 멈추게 된다고 그는 말했었죠. 월급을 받지 않는 한 당신의 생각 회로가 작동할 것입니다. 저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저를 속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괜찮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성장했죠. 정신적인 성장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성장은 선과 악, 옳고 그름, 위와 아래처럼 넓게 생각하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건 현실적이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가난한 가정입니다. 제 말은 저는 가난한 태도를 가진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빈자, 중산층의 빈곤은 근본적인 태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브루스 리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대물림되고 가정교육에서 배웁니다. 중산층도 가족으로부터 가난을 배웁니다.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돈 걱정을 하고 있거나 많은 돈을 벌지만 일이 만족스럽지 못해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도 학습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자아는 그렇게 학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취직해라. 열심히 해라. 부자가 될 수 없을 거야. 부자는 나빠. 무엇이든 학습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은 당신에게 결코 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은 당신이 직원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점이죠. 혹은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가를 만들어냅니다. 돈에 관한 게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진짜 비즈니스 지식입니다. 회계, 부채, 세금 같은 것이죠. 이런 지식들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선 이런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부자 아빠에게서 어떻게 이런 것을 배우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내 친구의 아버지인 부자 아빠는 그가 13살 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는 13살에 그 가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학교를 그만뒀죠. 이게 그에겐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장부 담당자, 회계사, 변호사가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거래처 은행원, 부동산 중개원 등 소위 진짜 선생님들을 만난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학교에 있는 가짜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들은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실행하지 않는 주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MBA의 프로그램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마케팅 교수와 다툼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사업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가짜 선생님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짜 선생님은 단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고 무엇이든 가르칩니다. 그들은 구두나 잘 닦아서 많은 돈을 벌도록 가르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하나는 진짜 선생님과 가짜 선생님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짜 선생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선생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일을 매일 하는 사람입니다. 학교 교육이 학생들을 더욱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방아쇠 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화나게 하는 그 어떤 말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거슬리는 것은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시간입니다. 당신의 선택에 따라서 가장 큰 자산 혹은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막 70살이 되었는데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제 또래 친구들도 많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이 제로입니다. 금융교육, 그리고 그 금융을 이해하는 방법인데 대학 졸업생의 95%는 재정 상태가 뭔지도 모릅니다. 제가 금융교육에 대한 6개의 기본 단어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 6단어는 소득, 지출, 그리고 자산, 부채. 마지막 2단어는 현금 흐름, 이것입니다. 자꾸 현금 흐름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비결은 대학 교육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지입니다. 저희 가난한 아빠는 학교에 가서 직장을 잡고 박사 학위를 따라, 그리고 이게 그 방법의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시작되죠. 많은 세금을 내야 하니까요. 이게 가난한 사람의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얼마를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현금 흐름조차 통제하지 못하니까요. 벌어들인 수익이 바로 지출이 되니 수지 같은 좋은 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크레딧 카드를 잘라버리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소비 중독 상태이니까요. 중산층의 현금 흐름 패턴은 이렇습니다. 이때 집을 구매하죠. 더 큰 집을 말이죠. 그리고 집을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바로 부동산 중개인이죠. 그저 안도감을 주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집을 거주 목적으로 구매하게 되면 월급이 들어왔을 때 바로 지출이 시작됩니다. 그 부동산의 주택융자와 세금을 내야 하니까요. 그렇게 지출이 늘어나고요. 벌어들인 족족 돈은 전부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가주택은 자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니까요. 쉽게 말하자면 자산은 돈을 벌어들이고 부채는 당신에게서 돈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자산인 집을 한번 보죠. 저는 25살에 시작했습니다. 첫 투자 아파트 구매였죠. 거주한 게 아니라 월세를 받고 임대를 했습니다. 그게 매달 수입이 되었고요. 간단히 자산과 부채의 정의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집의 문제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문제로 말이죠. 현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금융지능은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능력이며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해주는 말은 공부를 해서 직장을 얻으라고 하는데 그 후 첫 월급부터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 후에 자동차와 집을 사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차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보험과 가스, 그리고 수많은 지출이 생기니까요. 금융 IQ는 현금 흐름, 통제 여부입니다. 대학 졸업장이 아닙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대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금 흐름 속에서 당신은 성장해야 합니다. 자꾸 경험을 하면서 말이죠. 수입으로 자산을 만들고요. 자산에서 수입이 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게 자산이냐고요? 자산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 부채는 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집을 구매 시 수입이 생기는지 지출이 생기는지를요. 또 다른 문제는 나쁜 좋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재무 설계사, 나쁜 사업 파트너, 심지어 당신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꼭 6단어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수익, 소비, 자산, 부채, 그리고 현금 흐름을 말이죠.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게 금융지능이고 경제 IQ와 금융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입을 늘리는데 노력하죠. 그들은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직장, 커리어를 원해요. 수입을 커리어로 비유합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현금 흐름 4분표입니다. 제 책에도 나오는데요. E는 직장인, S는 자영업자 혹은 의사 또는 변호사, 웹 디자이너 등이고요. B는 직원, 500명 이상의 기업가, I는 전문 투자자를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B나 I로 가고 싶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힘들죠. 게다가 I는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있고요. 저희 아내와 저는 지금 I에 있으며 벌어들이는 돈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도착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E인 직장과 S인 자영업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어.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싫어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책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고 착각하지만 저는 책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목적과 인생을 채웠습니다. 열정이 아닌 목적이요. 제 목적은 B인 기업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작은 틀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40%의 높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60%, 기업은 20%. 그런데 투자자는 거의 0%입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즈음에 이 두 부류가 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지 않는 일도 해야 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들을 배우고 싫어하는 일도 해야 했었죠. 세금에 대해서 공부하고 부채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보험 관련 강의도 들었고요. 이것저것 제가 싫어하는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끝에 두 부류에 들어왔어요. E와 S. 이쪽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로 안 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는 사랑하는 일을 할 거야. E와 S. 두 부류에서만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장 사랑하시나요? 저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욕심쟁이 같겠지만 저는 돈 버는 것을 좋아합니다. 없는 것보다 많은 게 나으니까요. 저는 바다까지도 가봤고 부자도 되어 봤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부자가 되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과 힘든 시간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자산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사랑하는 자산은 찾아서 투자해야 합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투자가 되기에 집중하세요. 직장과 개인 사업에만 멈추면 안 됩니다. 물론 투자가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갖고 싶어하는 자산이 부유한 사람들이 가진 사업인 걸 알았었고요. 개인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일 자체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끝내 큰 사업을 가지고 몇 년 전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저 없이도 돌아가니까요. 과정은 힘들었지만 이뤄냈습니다. 제 다음 목표는 부동산 투자였고요. 부동산 투자가 너무 좋았습니다. 대부분은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할 만큼 돈이 없겠죠. 제가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일을 안 하는 대신에 때때로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자산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좋아한 저에게는 사업이 제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투자 상품은 주식, 뮤추얼 펀드, ETF, 연금 저축 펀드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죠. 저는 그 투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지만 중산층에게는 완벽한 옵션입니다. 주식, 뮤추얼 펀드 같은 상품들이요. 왜냐하면 모두 수입에 집중하니까요. 그들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어하고 더 좋은 경력, 승진만을 원하고 회사의 간부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원했던 것들과는 다릅니다. 물론 좋은 투자처이고 또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제가 싫어했고 구미가 당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업과 부동산에만 투자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하기보다 제가 사랑하는 자산들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직장과 자영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는 스티븐 잡스, 마크 주커버그, 그리고 아마존의 베조스가 있고요. 세상의 모든 돈을 그들이 가지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제 계획도 그들과 같았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 것은 리스크가 높을수록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 저축 펀드의 투자 방식 혹은 유행하는 비트코인에 머무르는 이유는 위험을 감수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위험도는 너무도 크니까요. 연금 저축 펀드, 그런 투자는 많은 지능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높을수록 보상은 커집니다. 또한 노력과 교육, 그리고 공부가 필요합니다. 수십억이 매일 제 통장에 들어옵니다. 제가 하루에 버는 돈이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 버는 것보다 많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가끔 패배의 쓴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 부자 아빠는 저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월급이 인생에서
가장 해로운 것들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급여를 받는 순간 당신은 피고용인이 되고 그것이 마음가짐의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 부자 아빠는 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아빠는 미치도록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부자 아빠가 말씀하신 월급이 나쁘다는 말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로서 만약에 사업이 망한다면 다른 분야로 도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를 돌봐줄 어떤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업가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정부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기업가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가는 다른 사고방식과 기술, 그리고 다른 규칙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저는 소규모 사업을 대기업과 동일한 규칙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기업가가 되려면 마인드셋이 먼저고 스킬, 규칙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원인지 중소기업인지에 따라서 규칙이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기술도 다릅니다. 만약에 기업가가 돼본 적이 없고 기업가가 되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저한테 일어났던 그대로의 일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저희 마지막 월급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 최악이자 최고의 날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저는 제록스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상사가 저에게 마지막 퇴직 보너스를 주었습니다. 새해 전으로 약 3만 달러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세금이 유일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기분은 좋았지만 동시에 심란했습니다. 좋은 일하는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저는 왜죠? 라고 되물었어요. 그는 왜냐하면 당신은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에 제록스를 떠났었고요. 실패하고 다시 돌아왔었거든요. 저는 그런 말을 한 그를 쳐다보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당신은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저는 실패해도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태도 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기업가로 전환 후에 실패를 했다면 당연히 돈이 없겠죠. 저는 몇 년 동안 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지금은 월급을 받지는 않지만 이게 내 부자 아빠가 가르쳤던 것이다. 부자 아빠는 너가 월급을 받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배고파지고 영리해져서 너의 성격에 대한 시험을 하게 될 것이다. 사기꾼이 될 것인가? 부정하게 변할 것인가? 상대를 속이고 훔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인간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이 기업가가 되는 것의 이점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될 때 당신이 정말 누군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항상 큰 그림을 보려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경험상으로 나쁜 일이 생기면 좋은 일도 생기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미래에 다가오는 것에 대비도 해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당신이 글쎄 내가 실패하면 엄마 아빠한테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하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슈퍼에 가서 우유 한 상자를 사게 되면 우리는 항상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뇌에서 만료일의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빚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저는 빚을 집니다. 얼마 전에 3천억 원의 빚을 재융자했는데요. 5%의 이자였던 것이 2.5%의 이자가 되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자가 내려가기 때문에 매달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부 금융 전문가들이 부채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는 동안 저는 부채의 사용법을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73년 1월에 베트남에서 봉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부자 아빠가 저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부동산 투자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가라, 이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부동산이 아니라 부채와 세금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부채와 세금은 부자들을 더 큰 부자로 만듭니다. 부채와 세금은 빈곤층, 중산층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나름 부유층인 의사와 변호사인 사람들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들은 많은 연봉을 받지만 실제로 집에 가져가는 돈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계속해서 인쇄하면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인쇄하고 인쇄할수록 채무자가 부자가 됩니다. 부채와 세금은 부자들을 더 큰 부자로 만들고 부채와 세금은 빈곤층과 중산층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의사가 1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행복하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 가고 직업을 얻고 돈을 저축하고 부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집을 사서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생각입니다. 이건 너무 낡은 생각이에요. 세계는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에서 돈이 빚으로 바뀌면서 세상도 변했습니다. 가난한 경제,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보게 될 것은 나쁜 경제적 상황뿐입니다. 그들은 어떤 경제적 상황에서도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산층 사람들은 중산층, 경제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집, 꾸준한 급여, 직업과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직업이 한순간에 없어진다면 그들에게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쓸모없는 결과를 얻습니다. 항상 양면이 있어요. 지금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당신의 경제 상황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업가는 내부 경제에 초점을 주고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갈 테니 이건 오히려 좋다 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한 번 넘어지면 나는 안정기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실수를 하더라도 모든 실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업가는 어딜 가든 항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들은 더 강해지고 똑똑해지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사고방식이 약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일어날지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일자리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자리를 잃습니다. 기업가의 첫 번째 일은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내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급여를 받는 순간부터 당신은 직원입니다. 당신은 그보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의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